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예비역대장 김영석입니다. 제가 알았던 시간보다 조금 시간객이 좀 빨랐던 모양이에요. 저는 아무리 빨리 도착하더라도 9시 40분에 송정역에 도착하기 때문에 10시 20, 30분이 아닐까라고 들었었는데 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분 말고 나머지 다른 분들은 지금 화상으로 이렇게 보신다고 했는데 현장에 계시지 않고 따로 화상으로 뵙는 분들까지도 이렇게 오늘 강연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안보 초빙형 연구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게 남창식 과장과의 이제 인연 때문에 있던 것 같은데, 남 과장은 제가 제1야전군 사령부에 완스타 달고 별 하나 달고 작전 처장을 할 때 그 밑에서 이제 저 실무자를 했던 친구예요. 그때도 아주 열심히 근무를 잘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강연을 다닌다는 걸 알고 한번 광주 광역시에서 안보 교육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 요청이 있어서 아주 흔쾌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전역을 한 지가 거의 5년이 넘었는데 주로 지금 하는 것은 뭐 사관생도들에 대한 강의와 또 이 주로 외부에서 요청하는 이제 특별 강연 이런 것들을 좀 하고요. 합동참모본부에서 이제 한반도 작전과 관련된 전구 작전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연습을 할 경우 그 연습을 하고 마친 다음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 거, 어떤 것들을 발전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도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름이 좀 복잡해요. 합참 전구 사업 검토 조정관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틈틈이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이렇게 강연을 열심히 다니려고 하세요? 하면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 벌려고 해요. 이렇게 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아니 뭐 육군 대장 출신이면은 연금도 많이 받을 텐데 왜 이렇게 돈을 벌려고 하십니까? 이런 또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제가 강연을 이렇게 하면서 받는 강연료 이런 것들을 모아서 사실은 전방에 있는 우리 대대, 연대 이런 데 부대를 가서 격려 활동하고 거긴 특별 강연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여러분이 주신 이 돈을 제가 몰아서 그 사람들한테 전방에 가서 특별 강연을 해주는데 쓰는 경비로 사용하느라고 이렇게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중이에요. 대략 지금까지 하니까 제가 냈던 책들의 인쇄와 이렇게 받은 강연을 합하니까 한 7천만 원 넘게 정도 제가 기부를 했던 것 같은데, 몸이 이제 좀 여유가 될 때까지 제 목표는 한 1억 정도 우리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한테 기부해보고 싶다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략 이 정도 하면 교양 있는 분들은 박수 쳐주시던데. 농담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민간인 강연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군에서 강연하면 제가 재미없게 해드려도 잘 웃어주거든요. 호응도 좋아요. 근데 이제 공무원들 특히 잘 어려운 강연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 또한 군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상당히 어렵지만 오늘 한번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군 얘기가 아닌 다른 얘기를 해드리면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혹시 오늘 제 강연이 재미가 없으시면 이거 오늘 뭐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강연료를 가지고 전방부대 격려한다니까 방위성금 낸 거로 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혹시 꾀를 하나 냈습니다. 재밌게 좀 저랑 같이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전역한 후에 책을 3권을 썼어요. 3권을 썼는데 이 책을 오늘 저와 함께 강연을 잘 이끌어 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생각이니까 한번 재밌게 강연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뭐 재밌는 책이긴 하지만 특별한 것은 제가 이렇게 저자 사인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받으실 분은 끝나고 제가 이름을 써드릴 테니까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분이 3분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5가지 사진이 사실은 전부 보면 군인이 해야 하는 일, 즉 전투와 관련된 일들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큰 대한민국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저희 같은 군인은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는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생존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여러분들은 이 국가를 더 번영시키려고 또 우리 광주광역시가 담당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이 광주시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강국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강의드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목은 다 아시겠지만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가장 요약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 이 사람은 군인이었지만 부모와 형이 군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반대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얘가 군인이 되면 우리 집안의 망신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다음. 1880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글라스 맥아더 인천 상륙작전에 뜻하는 맥아더 원수와 동갑이에요. 다만 맥아더는 웨스트 포인트를 나왔고 이 사람은 웨스트 포인트가 아닌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버지니아 주립 군사학교를 나와서 군인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는데 같은 해에 동시 임관을 했지만 맥아더의 어떠한 방해로 인하여라고 추측되는 방해로 인하여 추측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메가더보다 18년 늦게 장군으로 진급을 했지만 그 후에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참모총장이 돼서 자기 밑에 메가더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음. 우리가 잘 아는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군사에서는 D-Day라고 불렀어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는 그 당일을 D-Day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봤죠. 뭐 D-Day, H-Hour 이런 말. 그 D-Day 때 그 작전을 실시하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커다란 군사 작전이었던 그 작전의 사령관 자리를 양보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양보했냐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제2차 세계대전을 가장 옆에서 이렇게 쫓아서 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의 총리였죠. 수상이었죠. 처칠이었어요. 처칠. 이 사람은 나중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이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예? 평화상이 아니라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처칠이. 그 했던 처칠이 자기가 봐왔더니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게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설계자다. Organizer of the Victory라는 말로 이 사람의 호칭을 붙여줬던 사람이에요. 다음. 미국의 유명한 타임지에서 1940년과 1947년 두 번에 걸쳐서 그 해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던 사람입니다. 다음. 그러나 우리한테는 군인이라기보다는 외교관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죠?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리고자 하는 조지 커트레트 마샬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샬 그러면은 마샬 플랜이라고 하는 옛날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려고 했던 유럽 경제 부흥 정책의 산파였던 마샬을 기억해요. 근데 그 마샬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는 미 육군의 참모총장으로 군에서 복무했던 사람이었고 그 후에 여러 개 자리를 거쳐 미국의 50대 국무장관이 됐던 사람이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일화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의 미
국군을 있게 만든 초석을 달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미국에서는 평가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서 제가 우리 후배들한테 어떤 군인의 길이, 어떤 군인의 삶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마샬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군인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외교관도 했었죠. 국무장관으로서 또 이제 국방장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책을 많이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설명은 그냥 단순히 군인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마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행동을 해왔는가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나한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있구나. 마지막에요. 이 사람은 지구군인에서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마샬 플랜을 가지고 유럽을 부흥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 직업군인 출신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은 조지 마샬 장군을 통해서 본 명장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봤어요. 그냥 군인의 리더십뿐만 아니라 리더라면 해야 할, 또 많은 경우에 공직자라면 해야 할 이러한 행동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한 사람의 인생을 알아보려면 그가 어떻게 나서 어떻게 컸는지를 짧게 한번 통사식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핵심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 마샬은 1880년 펜실바니아주의 유니온타운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태어났어요. 1880년이라고 하는 그 시기는 언제쯤일까 하면은 1861년부터 65년까지 미국이 노예 문제를 가진 남북전쟁을 했던 시기예요. 남북전쟁의 이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마샬은 북군에 속해 있었던 펜실바니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다음. 그런데 두 번째, 1901년에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 졸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저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 어디에 있는 거냐? 버지니아주에 있겠죠. 근데 버지니아주는 남군으로 싸웠던 주였어요. 따라서 이 마샬은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남쪽 사람들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 최초의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마샬은 어렸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재능이 뛰어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VMI를 다니고 있던 이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 다니고 있던 그의 형이 마샬이 글로 간다고 하니까 반대를 했어요. 엄마한테 걔가 글로 가면은 우리 집안을 망신시키는 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우연히 엿듣고 마샬이 자기 형과 엄마의 코를 납작하게 하기 위해서 WMI를 갔다는 설이 있어요. 그러는데 형과 엄마의 생각과 달리 마샬이 WMI를 가면서부터 자기 속에 있었던 자기의 자질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규율에 쉽게 자기가 동화되고 그 다음에 남들을 리드하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 것과 군사학에 대해서 평상시 공부는 별로 안 좋아했는데 군사학과 역사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를 꽤 잘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년 생도생활, 장교 후보생 과정을 마칠 때에는 그 학년에서 가장 대표적인 학생으로 하면 회장이 되겠죠. 육사로 하면은 이제 생도대 총대표, 영어로는 First Captain이라고 불렀는데 First Captain으로 그 WMI를 졸업을 했어요. 그 당시 미 육군의 제도에 따르면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사람들은 바로 소위로 임관이 되지만 웨스트 포인트가 아닌 출신들은 임관을 하기 위한 장교 임관 시험을 봐야 되고 다음에 장교 임관을 하기 위해서 상원의원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다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특히 이제 영국 영향을 받은 이 서구 사회에서는 장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귀족처럼
주처럼 대우를 받는 신분으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과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샬은 아주 괴짜 같은 짓을 해서 아무도 집안에 아까 얘기했죠, 중소도시에서 태어나서 집안에 상원이 이런 사람들의 추천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괴짜 같은 짓을 해서 대통령의 추천서를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냐면 그냥 무작정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워싱턴 DC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앞에 대기실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부녀가 그 당시 대통령 맥킨리 대통령이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들어가는 거야. 그 만나러 들어가는 대통령 부자를 그냥 쫓아 들어갔어요, 무작정.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다 한통속인 모양이구나 하고 통과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들어와서 두 사람을 알겠는데 한 사람 모르니까 넌 뭐냐 했더니 제가 이래 해서 소위 인간을 받으려니까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맥키니 대통령의 추천서를 받았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상당히 마샬은 행동주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1898년이 이제 하나 중요한 해가 있는데요. 그 1898년이 뭐냐면 미국이 스페인과 전쟁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미서 전쟁이라고 통상 부르죠.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을. 그 미서 전쟁을 스페인과 해서 미국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 괌, 푸에르토리코, 쿠바,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미국이 뺏은 거예요. 제국주의였었죠. 그 당시에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전까지 인디언이나 붙잡고 멕시코하고 전쟁을 좀 이렇게 소규모 전쟁을 하던 나라가 스페인이라는 대국과 싸우다 보니까 육군을 엄청나게 늘렸다는 거예요. 4배 이상으로 육군을 늘렸어요. 10만 명 정도로 육군을 늘렸기 때문에 1898년 이후부터는 장교 인간자들이 진급이 안 되는 거야. 너무나 커져서 군을 줄여야 되니까 진급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마샬은 그 동시대의 사람들은 마샬이 12년 동안 중위를 달아요. 중위만 12년을 달아. 그러니까 보직도 잘 안 풀리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미국이 군사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여기 나오는 보병과 기갑학교라고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마샬이 여기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샬은 별로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군사학에 대해서만 특별히 아주 공부를 잘했던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어서 바로 주의참모대학이라고 하는 선발된 사람들 과정에 들어가서도 수석으로 졸업을 함으로써 그 당시에 있었던 자기 동료들 웨스트포인트나 다른 출신들을 포함해서 쟤는 역량이 있는 애구나 라고 하는 개인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다음 마샬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시기는 1917년부터 1919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제1차 세계대전 1914년에 시작을 하죠. 그러나 미국은 윌슨에 의해서 이 전쟁 참여를 주저주저 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 정책이 뭐죠? 멀로주의라 그래가지고 고립주의예요.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인해서 좌우가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를 침범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내가 전쟁만 참가하지 않겠다고 하면 전쟁에 개입할 일이 거의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따라서 미국의 안보 정책의 기본은 고립주의였어요. 그냥 우리끼리 살자 여기서 이거였는데 따라서 유럽에서 전쟁이 크게 일어났지만 미국은 처음에 개입을 하지 않았죠. 거기다가 독일이 잘못해서 영국의 배를 침몰시켰는데 그 배에 미국인이 타고 있어서 미국인이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미국이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게 1917년이에요. 그래서 마샬도 이때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2년여 동안에 초고속 진급을 하는 거예요. 전쟁에 국내에서는 진급이 안 되지만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들의 소요가 많으니까 진급이 빨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마샬도 전쟁이 끝날 때 2년 만에 임시 대령까지 진급을 했어요. 임시 대령에 진급을 하고
장군으로 이 사람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추천서가 본국으로 날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전쟁이 끝났어.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전쟁 계급을 인정해주지 않고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전쟁이 끝나서 대위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메가더, 동시대에 1880년생이었던 메가더는 전쟁 기간 동안에 장군으로 진급을 해요. 1918년에. 근데 장군은 원위치 계급으로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메가더는 18년에 장군이 됐는데 마샬은 다시 그 해에 대위로 원복되는 이런 불운을 겪었죠. 다음. 그러다가 1935년에 메가더가 육군 참모총장을 마쳤어요. 대장을 달고 육군 참모총장을 마치고 전역을 한 그 다음 해가 돼서야 마샬이 메가더의 방해가 없어졌다고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겨우 장군으로 진급을 해요. 메가더보다는 18년 늦게 장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단장, 그 다음에 워싱턴 DC에 있는 전쟁성, 이 당시에는 국방부가 없었어요. 국방부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의 국방부가 생겨요. 이때는 전쟁성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전쟁성에서 전쟁기획국장을 했고 다음에 참모차장을 하다가 다음 1939년에 원스타에서 투스타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참모총장 대리를 하는 거죠. 액팅이라 그러죠. 참모총장 대리를 하다가 나중에 대장이 되고 원수가 돼서 6년 동안 미 육군을 이 사람이 키웠어요. 이 사람이 1939년에 참모총장이 됐을 때 그 당시 미 육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너무나 다르게 17.5만이었어요. 육군의 총 병력이 17.5만이에요. 1939년. 이제 막 이 사람이 참모총장이 된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날이에요. 군의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포니워라고 불러요. 포니워, 가짜 전쟁. 폴란드를 침공해서 가짜로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진짜 전쟁을 어디서 했다는 거죠? 불란서와 영국하고 한 전쟁이에요. 독불 전역이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겨우 17.5만의 병력밖에 없었어요. 마샬의 표현대로 하면은 불가리아보다도 못했다. 다시 볼리비아보다도 못했던 나라의 수준이었어요. 세계의 하여튼 삼류 육군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마샬이 6년간 참모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유럽 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모두 치르는 과정에서 830만의 대군으로 만들어요. 17.5만의 군대를 830만의 대군으로 만들어서 양쪽 유럽과 아시아에서 두 군데서 전부 다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이 마샬이다. 그래서 처칠이 Organizer of the Victory라고 하는 호칭을 줬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 참모총장을 마치고 난 다음 날 전역을 한 바로 다음 날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의 청에 의해서 중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특사로 가요. 이 당시에 중국 문제는 공산당과 국민당, 마오쩌둥과 우리가 아는 장제스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이죠. 왜냐하면 마샬이 중령으로 있을 때 중국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미군이 중국에는 식민지가 없었지만 식민지는 주로 이 필리핀하고 이쪽 괌 이쪽에 있었지만 중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에도 부대를 주둔을 시켰었거든요. 거기서 중령 때 근무를 했기 때문에 중국말도 꽤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로 뽑혀갔는데 사실은 이 문제는 마샬이 아니라 누가 봐도 해결이 불가능한 과업이었죠. 결국 1년 좀 넘게 특사를 했지만 성과를 못 올리고 귀국을 했어요. 다음. 귀국을 하자마자 임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루만 대통령이 마샬한테 50대 국무장관 자리를 제의를 하는 겁니다. 왜 트루만이 마샬한테 국무장관 자리를 제의했을까? 그것도 군인한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마샬이 참모총장으로서 유럽 전역 전반에 대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보였던
전략적 마인드를 트루먼이 높게 평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국무장관이 되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엄청난 일을 잘 컨트롤할 것이다 하는 것이다. 그 당시 유럽에서 일했던 엄청난 일이 뭐였을까요? 이때 47년부터 막 49년 무슨 일이 유럽에서 벌어졌죠? 소련의 팽창이었어요. 소련이 전부 지금 얘기하는 동유럽 지역을 석권을 해서 어디까지 왔었죠? 독일 지역까지 다 먹었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그리스와 터키 쪽으로 영향을 넓히려고 소련이 했던 것들이 이 시대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관점에서도 외교 역량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찾은 사람이 바로 마샬이었죠. 아주 정확한 인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마샬이 국무부 장관으로서 수행을 했던 거죠.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까 얘기했던 마샬 플랜, 유럽의 경제를 부흥했던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소련군이 베를린을 봉쇄하잖아요. 베를린이 동독 사이에 있으니까 베를린을 봉쇄해서 베를린 사람들이 못 먹게 했을 때 베를린으로 군 용기를 이용해서 공수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마샬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독이 이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군대를 다 해산했는데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이 소련의 이 군사적 위협이 커짐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는 서부 유럽의 안정이 문제가 되니 서부 유럽의 안정을 위해서 뭔가 군사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뭐죠? 나토입니다. 누구예요? 네. 책 한 권 중에 고르세요. 어떤 거 고를래요? 네? 뭐라고요? 책 하나는 전쟁과 경영이라는 책이고요. 가운데 거는 장군의 전역사, 제일 오른쪽 거는 제너럴스가 이건 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끝나면 드릴게요. 네. 그게 바로 1949년 4월 4일 날 창설된 나토예요. 이렇게 보면은 거의 지금의 이 유럽에서의 파워를 디자인한 사람이 마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다음. 그 다음에 잠시 적시자 총질을 했는데 적시자 총질을 했던 이유도 전쟁에서 다쳤던 이러한 장병들의 뒷바라지를 해주기 위해서 적시자 총질을 해요. 1950년 9월. 1950년 9월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가 있었죠? 6.25 전쟁이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9월 달은 아주 중요한 6.25 전기에 전환을 가져오는 작전이 있었어요. 뭐죠? 인천 상륙 작전이 9월 15일 날 있었어요.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생기기 일주일 전에 마샬이 다시 국방장관 자리를 맡아요. 그 당시에 이제 2대째까지 국방장관이 갔어요. 근데 2대 국방장관이었던 로이스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가더를 옹호하는 사람이었어요. 국방장관이 메가더 표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메가더는 누구랑 싸우고 있었죠? 대통령이었던 트루만과 싸우고 있었어요. 트루만의 명령을 어기고 트루만이 지시사항을 쌩까고 요새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메가더였어요. 그래서 장관이 메가더 편을 드니까 트루만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반도 전쟁도 지금 잘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령을 잘 안 듣는 메가더를 바꿔야 되겠다. 근데 메가더를 바꿀 수 있도록 하려면 누가 장관이 돼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딱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마샬이었어요. 그 다음에 미 육군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급속도로 감축을 시작해서 6.25 전쟁을 할 때는 미 육군의 전력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다. 육군을 다시 늘려야 된다. 이 역할도 누가 잘할까 하다 보니까 마샬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생겨서 마샬이 다시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년간 국방부 장관을 하는데 사실은 이때부터 마샬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해요.
요새 말로 하면 알츠하이머병 같은 것들이 해서 기억력이 점점 쇠퇴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관을 오래 못했어요. 다음 53년도에는 아까 얘기했던 마샬 플랜으로 인해서 노벨 평화상을 최초로 받았고 다음 1959년에 78세로 영면합니다. 미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업적이 큰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무기체계, 무기에 이름을 붙여주거나 아니면 이 주둔지에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지금 미군이 평택에 모여 있는 그 캠프 이름이 뭐죠? 캠프 험프리스. 누가 있겠어요? 네. 이거는 아직 제가 책 드린다는 말씀 안 해서 캠프 험프리스예요. 캠프 험프리스라고 하잖아요. 그 캠프 험프리스에 나오는 그 험프리스도 6.25 참전 때 돌아가신 전우의 이름이에요. 중사예요, 중사. 그래서 미군들은 이렇게 사람 이름을 따서 건물을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무기체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거든요. 현재 미군이 가지고 있는 탱크 이름이 뭔지 아세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탱크, 아주 유명한 탱크인데 에브라함스 탱크죠. 예. 이 에브라함스 탱크가 미군의 탱크 이름이에요. 근데 그 에브라함스 탱크가 어디서 나오는지는 아세요? 이 에브라함스 탱크가 미군이 독일 전역에서 싸우다가 제일 마지막에 힘들게 싸웠던 전투가 발지 전투라고 하는 전투예요. 벌지 전투. 그때 바스통이라고 하는 지역이 고립돼요. 이 독일군한테 포위되는 상태예요. 그 포위망을 뚫고 일개 전차대대가 들어가서 포위망을 뚫고 그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그때 그 전차대대를 지휘했던 사람이 에브라함스 중령이었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미 육군 참모총장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갑 탱크 입장에서는 아주 용맹했던 장교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 전차를 새로 만들면서 세계 최고의 전차인데 이름을 뭐로 붙일까 하다가 그 에브라함스 이름을 따다가 에브라함스 전차라고 붙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함스 대장의 아들이 누구냐면 지금 연합사령관 바로 앞에 연합사령관 했던 에브라함스 대장이에요. 에브라함스 대장이 바로 2차 세계대전에서 바스통 전투를 했던 기갑 중령 에브라함스의 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했던 이 에브라함스 대장이 그런 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봤을 때 미 육군의 초석을 다졌던 이러한 마샬이라면 마샬 이름을 딴 무슨 무기체계도 엄청나게 많아야 될 테고 마샬 이름을 딴 그 어떠한 건물 이름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마샬은 돌아가시면서 나의 장례도 아주 간소하게 치러라. 내 이름을 딴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하세요. 또 저런 전쟁을 쭉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역사적인 진실을 알았겠어요. 그래서 모 출판사가 100만 달러의 전기 계약을 요청을 했는데 마샬이 거부해요. 이유는 내가 그와 같은 전기를 쓰다 보면 나와 같이 전투를 했던 내 전우들을 나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것이다. 그것은 나는 용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100만 달러 전기를 거부했던 분이시기도 했죠. 지금까지도 미군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분이 마샬이에요. 우리는 메가더를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포함한 한반도 전쟁 때문에 잘 기억하지만 사실은 미국 측에서의 냉정한 평가는 메가더는 정치 군인이었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되려고 일부러 대통령이었던 트루만과 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몸값을 키우려고 했던 이러한 군인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와 같은 것을 쓴 책이 이 제너럴스라고 하는 책인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군인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설명이 좀 길었지만
군인이었으니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진급을 어떻게 했냐 하는 것이 가장 보면 쉬운 설명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1902년에 소위가 돼가지고 1945년 9월 달에 대장으로 원수로 전역할 때까지 보면 진급이 상당히 늦었어요. 그죠? 중위 대위에서는 엄청나게 늦었어요. 반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기간동에 보면 진급이 엄청나게 빨랐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은 전쟁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시 군인에는 잘 안 어울리지만 전시에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전시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을까? 이 사람은 평시에 자기 모든 역량을 다 갖춰서 전시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능력을 갖췄던 군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중에서 대위가 너무 오래 걸려서 이 사람이 전역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자기의 옛날 버지니아 밀리터리 인스티튜트의 교장 선생님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내가 군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총장이 아니다. 너는 미래에 참모총장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니까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군대 생활을 해봐라. 이런 답장을 받고 마음을 바꿔서 계속 군대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있어요. 어려움은 누구한테나 다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어려움을 누군가의 도움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주변에 그러한 사람을 두고 있다는 건 복이기도 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조지 마셜한테서 배우는 리더십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조지 마셜을 특별히 연구했던 올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썼던 책 Soldier, Peacemaker and Statesman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솔저이기도 했고 피스메이커, 평화주의자이기도 했고 스테이트먼, 공직자이기도 했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샬이다. 근데 이 마샬이 어떠한 원칙으로 살아왔는가 하는 것들을 리더십 관점에서 썼던 책인데 그 책이 좀 너무 올드해서 제가 그것을 약간 좀 현대적 리더십 관점에서 보완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총 9가지의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9가지의 원칙을 마샬이 어떻게 말과 행동으로 보였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께 하나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서 저 중에 나는 뭘 배울 수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 옳은 일을 행하라. 제가 여기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썼는데 영어 원본에는 Principle of Integrity라고 되어 있어요. Integrity를 꼭 정의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있는데 뒤에 나오다 보면 정직이라는 걸 내가 또 한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Integrity 하면 고결함, 탁월함, 인품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제가 정의의 원칙이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틀린 일은 틀리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맞는 일은 맞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과연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를 따져서 일을 해라라고 하는 마샬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했던 이 말은 마샬이 참모총장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 중에 빠져있었던 시기에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미국은 유럽에서 전쟁이 막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준비를 잘 하지 않았던 나라였어요. 특히 루즈벨트는 전쟁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이제 대선에 나가서 다시 재선 대통령이 되는 것이 목표였지 국민들한테 인기가 없는 전쟁에 대한 준비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마샬이 참모총장이 돼서 보니까 이 정도의 국방력을 가지고서는
분명히 미국이 전쟁에 참전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량을 다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참모총장이 된 마샬이 이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평시동원법이라는 것을 발의를 해요. 평시에 전쟁이 났을 때 동원돼야 할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평시동원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해서 겨우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군이 아까 얘기했던 17.5만에서 1년 사이에 140만 정도의 군대로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 법이 1년 시한이 다 돼서 이제 끝나는 거야. 1940년 11월에 돼서 이제 끝나야 되는 순간이에요. 이 법을 연장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장하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반대가 생기는 거죠. 자, 이제 전부 다 뭐 우리가 꼭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루즈벨트가 전폭적으로 지원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회에서 야, 이 법에 문제가 있으니 이 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의회 책임이 아니라 대통령 책임이라고 네가 해주면 내가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이제 딜이 협상이 들어왔던 거예요. 원래는 의회 책임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지고 대통령 책임이라고 네가 이 법을 바꿔주면 내가 통과시켜준다. 이게 의회에서의 얘기였는데 그때 루즈벨트가 했던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 그런 변명을 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을 밀어붙여서 결국 203대 200이 한 표 차이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1941년 11월이에요. 1941년 11월. 여러분들은 전쟁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1941년 12월 7일 날 무슨 일이 생겨요? 진주만 기습이 생겨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한 게 1941년 12월 7일이에요.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했던 것이죠.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미국은 진주만 기습에 대비하지 못했고 병력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상황으로 2차 세계대전을 끌고 갔을 거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한테는 불리하고 자기한테는 좀 더 이 나쁜 제안이었지만 좋은 제안이었지만 국가한테는 나쁜 제안이었던 이런 의회의 요구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옳은 일을 하는 이러한 마샬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왼쪽에 보이는 사람이 조지 마샬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조지 패튼이에요. 둘 다 조지라는 이름을 쓰는데 미국 애들이 이렇게 비교를 해요. 이 조지와 저 조지는 다르다. 이 조지 마샬은 상당히 학습적이고 온화하면서 사고가 깊은 생각 깊은 반면에 조지 패튼은 다혈질. 그냥 우리말로 하면 무대뽀 정신의 기병장교였어요. 조지 마샬은 이렇게 겉으로 막 이렇게 휘황찬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대단히 혐오했어요. 특히 히틀러 같은 사람, 패튼도 마찬가지. 그와 같은 성격에 대해서는 싫어했어요. 다만 패튼이 갖고 있었던 공격적인 정신, 임무를 부여받으면 모든 역량을 다해서 공세적으로 나가는 기질은 좋아했지만 상당히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이런 거를 싫어했었죠. 그래서 패튼이 했던 말이에요. 마샬과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독일군과 싸우는 게 훨씬 쉽다. 이런 말을 패튼이 했을 정도로 마샬은 원칙주의자였어요. 옳지 않은 일은 하면은 안 되는 이러한 지휘관으로서의 역량을 보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상황을 장악하라. 제가 행동의 원칙이라고 한번 해봤어요. 그 마샬은 인간은 특히 군인은 행동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고 오면 너무 생각이 깊어서 행동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 저희들 뭐 군사학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전쟁의 신이 있는데 전쟁의 신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주저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군인은 주저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심을 잘하는 것, 이게 지휘관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가장 강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마샬이었어요. 그래서 이 행동의 원칙을 가장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얘기했던 인관된 자격을 얻기 위해서 대통령실을 무단으로 침입했던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마샬의 행동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사가들은 표현을 하죠. 두 번째 행동주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샬이 참모총장을 할 때 미국에서 조그만 회사 이름이 벤텀 자동차 회사라는 회사였어요. 벤텀 자동차라는 회사에서 조그만 차량을 만들어요. 4명 내지 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조그만 차량. 이게 이름이 뭘까요? 지프차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런 차가 별로 소용이 없어 보였어요. 야, 이런 차가 가지고 어떻게 일개 분대나 10명 이상 타야 되지 이렇게 타가지고 뭐가 되겠어? 라고 해서 이 차에 대한 효용성을 사람들이 이렇게 낮게 봤어요. 그런데 어느 소령 하나가 야, 이 차가 상당히 군에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하고 그 차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무작정 참모총장 방으로 뛰어갔어요. 그래가 총장한테 이거 좀 보십시오. 이 차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육군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참모총장이 그 자리에서 뭐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do it, 해라. 라고 해서 1,500대를 그 자리에서 계약을 승인해 줬다고 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찝차가 전쟁에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 찝차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는 미국 육군에 몇 대가 있었냐? 250만 대가 운영됐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러면 마샬은 아무 생각 없이 그 찝차를 그냥 그래 갖고 와봐 이렇게 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리더는 없어요. 마샬이 그 보고를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전쟁의 모습과 비교해 봤더니 앞으로 전쟁은 1차 세계대전처럼 제자리에 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싸우는 전투가 될 것이다. 군대말로 하면 기동전이 될 것이다. 그 찝차를 보는 순간 맞아. 이게 바로 미래의 전쟁에서 기동전을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장비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평상시에 전쟁에 대한 상상과 생각을 했던 마샬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을 때 행동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원칙 이것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했던 이 말은 뭐냐면 저 마샬이 참모총장으로 1941년에 보병학교라고 하는 여기 보는 포트 베닝이라고 하는 데인데 보병학교에서 장교들한테 대위급 장교들을 이제 성장해야 될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 교육하는 기관에 가서 했던 말이에요. 나는 무슨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장교를 원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장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게 리더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죠. 시키는 것만 한다. 이런 리더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상황을 판단해보고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이 내 행동을 요구하는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노력. 이게 리더가 행동하는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는 두 번째군요. 두 번째 행동의 원칙 중에는 뭐냐면 이거는 미 역사상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한 마디예요. 이것은 언제냐면 마샬이 참모총장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39년에 참모총장이 되고 그 다음에 40년에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즈벨트는 전쟁 준비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때 마샬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모겐소라고 하는 재무부 장관이 있어요. 모겐소와 같이 미 육군 확장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하러 들어간 날이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그 보고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별로. 그냥 군이니까 군 늘리자고 하는 거겠지라고 그냥 별로 반응을 안 보였어요. 그리고 회의를 끝내고 나가려고 할 때
마샬이 돌아서서 대통령한테 저에게 3분만 시간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역사에는 루즈벨트가 마지못해 그래 해봐 하면서 의자도 권하지 않았다. 순차로 얘기해봐. 그냥 들어줄게. 이렇게 해서 마샬이 거기서 3분 동안에 지금 현재 미 육군의 상태와 전쟁에 준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폭포수같이 쏟아냈다.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대통령님, 지금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게 늦어진다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할 때는 그때는 너무 늦어질 겁니다. 이렇게 대통령을 설득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다음 날 루즈벨트가 마샬한테 지침을 줘요. 육군이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목록을 적어내라. 그래서 그 시점이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면서 군사정책을 바꾼 날이다. 이렇게 후에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샬의 행동의 원칙이죠. 윗사람이 들어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윗사람이 들어야만 할 말을 밑에 사람은 해야 한다. 그래서 행동을 옮겨야 된다. 이게 마샬의 원칙이었어요. 다음. 세 번째는 나보다 전체를 고려한다. 헌신의 원칙.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selflessness라고 영어 원어에는 돼 있더라고요. selflessness.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 자기는 희생한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말도 대단히 유명한 말인데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총사령관을 뽑아야 할까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요소였어요. 이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젠하워는 유럽에 나가서 유럽 주둔 사령관을 하고 있었어요. 마샬은 본토에서 참모총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마샬이 유럽 총사령관으로 가고 아이젠하워가 참모총장으로 오는 것으로 거의 다 인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큰 전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 전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마샬이 지휘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컨센서스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처칠도 몽고메리라고 하는 장군도 그다음에 소련의 스탈린도 루즈벨트도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도 처음에는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마샬이 워싱턴을 떠나서 저 유럽에 가 있으면 너무 불안한 것 같아. 그래서 하루는 마샬을 불러서 내가 생각할 때 네가 워싱턴을 비우면 나는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다. 네가 꼭 유럽으로 가야 되겠니?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마샬이 한 말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기분이나 제가 뭘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바로 국가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고집을 자기가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죠.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계속하는 것이 좋겠지? 이렇게 얘기해서 아이젠하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지휘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루즈벨트가 유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서양 회의를 하러 유럽에 갔다가 아이젠하워를 만나요. 아이젠하워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하죠. 너나 나는 남북전쟁 당시에, 남북전쟁이 끝난 지가 이제 65년에 끝났으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뭐 옛날 장군들에 대한 것은 알고 있으니까 남북전쟁 당시에 누가 참모총장을 했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은 야전군 사령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리 장군, 그랜트 장군, 뭐 잭슨 장군 이런 사람들은 알아도 누가 참모총장인지 아는 사람은 없다. 나는 50년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샬을 그와 같이 생각하고 잊어먹을까 봐 겁난다. 이런 말을 아이젠하워한테 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맞죠? 지금 시간이 지나서 50년이 넘게 지나서 우리는 아이젠하워를 기억하는데 마샬은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자기 욕심을 내지 않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를 양보했다는 겁니다. 다음. 이 말은 언제 한 거냐면 마샬이 국방부 장관 자리를 수락하면서 딸한테 했던 말이에요. 마샬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이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은 병으로 일찍 죽어요. 그래서 이 재가를 하는 여자와 같이 결혼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그 양딸, 의붓딸한테 했던 말인데 마샬은 앞에서 일생을 봤듯이 아주 바쁘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거의 헌신적으로. 참모총장을 6년 정도 하면서 마샬이 휴가 간 횟수는 총 19일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19일 동안만 휴가를 갔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자기의 모든 역량을 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마샬이었는데 그 마샬이 끝나고 나서 미국 특사, 국무부 장관, 촉수자 총재, 그 다음에 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니까 그 딸이 이제 좀 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딸한테 한 말이에요.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하는데 내 개인적인 얘기를 꺼내기가 참 너무 미안해서 말을 못했다. 나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이때부터 마샬은 사실 건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자신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대통령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고 했던 공직자의 자세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진실을 말해라 하는 것이죠. 앞에서 내가 정의의 원칙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정직의 원칙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은 마샬을 참모총장으로 만들었던 유명한 말이에요. 역사에서 자주 인용되는 말이긴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마샬이 1938년 별 하나를 달고 육군 참모 차장을 했을 때예요. 1938년 11월경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전쟁과 관련된 주요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전쟁과 관련된 사람들을 전부 백악관으로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11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날의 주제가 비행기 15,000대를 생산하는 주제였어요. 그 당시 아직 공군은 없었어요. 공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만들어졌고요. 육군 항공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했는데 육군 항공대가 당시 고작 비행기 160대밖에 없었을 때예요. 그런데 15,000대를 만든다는 야심찬 계획을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안한 거예요. 11명의 주요 관료들이 전부 다 대통령의 뜻이니까 반대를 못하고 좋습니다. 좋은 계획입니다. 하고 다 넘어갔어요. 제일 마지막에 꼬레비로 앉아있던 사람이 마샬이었어요. 계급도 가장 낮았고 직책도 가장 낮았어요. 거기에다가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냥 관례적으로 물어보다가 조지, 당신도 이 계획이 괜찮지?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마샬이 했던 답입니다. 대통령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 계획에 전혀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시점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마샬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가더보다 18년이나 늦게 겨우 장군이 된 거야. 36년에. 장군 된 지 지금 2년 됐어요. 그래서 38년에 지금 참모 차장을 하고 있어.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대통령에서 잘 보이면 총장도 될 수 있을지 몰라. 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저 제안을 남들이 다 올바르지 않지만 그냥 좋다고 얘기할 때 마샬 혼자서 정직하게 그 안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지금 비행기 15,000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균형 감각 있게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비행기를 만들려고 하면 그 비행기를 타야 할 사람들은 어떻게 양성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고 탄약을 어떻게 가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되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 생각 없이 달랑 비행기만 만들라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병, 기갑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국가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나서 비행기를 만들어야지 다 제치고 비행기만 만들어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들었어요. 그래서 루즈벨트가 화를 내고 그 회의를 끝냈어요. 끝내고 루즈벨트가 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샬한테 그동안 뭐 워싱턴에서 있느라 고생했다. 이제 나가서 잘 살아라. 뭐 이렇게 위로 아닌 위로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마샬도 군대 생활 나가 끝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루즈벨트가 마샬을 참모총장으로 지명을 해요. 루즈벨트도 아는 거죠.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정의롭게 참모총장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대통령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샬을 참모총장을 지명하기 위해서 불러요. 백악관으로. 그래서 마샬한테 야, 너 다음에 참모총장으로 내정돼 있으니까 참모총장 할래? 했더니 마샬이 거기서 또 대통령한테 조건을 달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 조건을 대통령이 허락해 주시면 참모총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십시오. 두 번째, 이 제 의견은 많은 경우에 대통령님과 다를 겁니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저를 총장으로 쓰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루즈벨트가 흔쾌히 오케이, 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샬이 또 한 번 딴지를 걸어요. 지금은 대통령님께서 좋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서 참모총장이 된 사람이 마샬이에요. 두 사람 다 대단하죠? 대통령도 그렇고 마샬도 그렇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진실답게 군을 키울 수 있을까라고 봤던 두 사람이 미국이란 나라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의 최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 제2차 세계대전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2차 세계대전 미국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는 절대로 확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체계 이게 전부 언제 나왔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죠? 브렌튼 우드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GATT, 무역미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 이런 것도 전부 다 언제 만들었어요? 2차 세계대전 후에 만들었어요. 누구 주도로? 미국의 주도로. 왜? 미국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재편한 가장 큰 힘은 미국의 군사력이 2차 세계대전에서 기능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바로 저는 단연코 마샬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음. 마샬에게는 평생에 자기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왼쪽에 있는 퍼싱 장군이에요. 퍼싱.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말은 들어봤죠? 미군을 다른 나라 지휘관 밑에 미군을 지휘하도록 두지 않는다. 이 말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 뭐 연합사령부를 만들 때 연합사 밑에 한국군 장군 밑에 미군 장군을 두지는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원칙을 세운 사람이 바로 퍼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저 퍼싱은 누구냐면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군을 이끌고 유럽전쟁에 참전했을 때 총사령관이 퍼싱이에요. 그때 미국군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투력이 별로 없는 군대였어요. 유럽 애들이 봤을 때는 인디안하고 싸웠던 놈들의 수준에 불과한
경찰 수준밖에 안 되는 애들 이렇게 유럽에서 미군을 평가했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1차 세계대전 미군이 들어오니까 야 너희들은 전투를 못하니까 너희 부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우리나라 밑으로 들어와. 영국군 밑으로 들어오고 프랑스군 밑으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야.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반대하고 아니다. 우리는 미군만의 통일된 지휘 계통을 가지고 부대 단위로 싸우겠다. 이렇게 버틴 사람이 퍼싱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미군을 타군 지휘하에 두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퍼싱스 프린시플, 퍼싱 원칙 이렇게 말을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퍼싱이 제1차 세계대전 총사령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마샬은 참모장교로서 대위로 전쟁을 참가하고 있었어요. 그 부대가 1사단이라고 하는 부대였는데 그 1사단의 대위 참모장교인 마샬이 있는데 퍼싱 사령관이 이 부대가 얼마나 훈련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사단을 방문했어요. 여러분들 뭐 군생활 해봤으면 알잖아요. 예? 예. 저 군사령관이 지금 훈련 현장을 방문하는 거야. 사단에. 그래서 와서 봤는데 퍼싱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전투에 곧 전쟁에 가야 되는데 훈련하는 모습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 수준에 안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단장을 비롯해서 사단장 참모장을 현장에서 완전히 박살을 내는 거야. 뭐는 안 됐고 뭐는 안 됐고 하면서 사단장과 참모장을 거의 반 죽음에 이르도록 질책을 하고 막 가려고 했던 찰나에 그 당시 대위였던 마샬이 돌아나가는 퍼싱 대장의 손을 잡으면서 방금 사령관께서 하신 모든 문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대에서 가장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퍼싱이 지적했던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령부가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사령관 앞에서 대위가 대장한테 대들었어요. 퍼싱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자네가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늘 고민하는 바이네 하면서 갔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대위놈이 이제 대장한테 대들었으니까 저거 군대생활 끝났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마샬도 자기의 모든 부대생활을 걸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그랬는데 사실 마샬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겠지만 그 당시부터 퍼싱이 마샬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해요. 저놈은 진실을 말하는 애구나. 계급에 관계없이 권력 앞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퍼싱이 마샬을 관찰하다가 마샬을 뽑아서 자기 참모부의 참모장교로 보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참모총장이 돼서 참모총장의 부관으로 마샬을 4년 동안 데리고 있었어요. 이게 마샬이 육군 참모총장을 본인이 한 것 제외하고는 한 개 보직에서 가장 오래된 경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퍼싱이 마샬의 평생 스승으로서 같은 사이를 지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진실을 얘기했던 마샬의 이야기 덕분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리더가 갖춰야 될 것이죠. 비전의 원칙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마샬의 생애를 쭉 이렇게 놓고 보면 전쟁 이전의 시기, 전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시기에는 마샬이 별로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좋은 보직을 이렇게 찾아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주로 참모 보직을 많이 했어요. 지휘관을 마샬은 일반 군인에 비해서 훨씬 적게 했어요. 특히 마샬은 교육기관에서 많이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후배 장교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이 노력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군 보병학교의 교수부장을 오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샬은 학생들에게 미래의 전쟁을 해야 할 학생들에게 다음 전쟁이 벌어졌을 때 6개월이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걸 연구해라. 이것을 주제로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의 전쟁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쟁이 어떤 모습일까?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그 모습을 보지 말고 미래의 전쟁이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연구하면서 너희 나름대로 전쟁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마샬이 이 보병학교 교육기관에서 장교들을 가리키면서 마샬 또한 스스로 미래를 준비했다고 해요. 어떻게? 여기에서 배우고 있는 애들 중에 누가 미래의 육군의 인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마샬이 총장이 됐을 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목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진급시켜서 전쟁터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이게 마샬의 블랙북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인데 거기에 대략 200여 명의 장교들의 명단이 있고 그들이 내가 교육시켜 봤더니 제가 앞으로 미래의 인재가 될 것이야. 뭐 이렇게 찾아봤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리더의 비전의 원칙입니다. 다음.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평시동원법과 관련된 얘기예요. 평시동원법. 아까 얘기했던 평시동원법 연장이 지금 될까 말까 아직 결정도 안 낸 상태인데 마샬이 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통과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동원을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동원됐을 때를 염두에 두고 필요한 물자 및 장비를 확보해라. 이게 마샬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사실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한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마샬은 법 통과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너희들은 통과됐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육군이 무장하고 장비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사실 마샬이 저 얘기를 하면서 미리미리 전쟁 물자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주만 공습이 있었은 얼마 안 돼서 바로 일본과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미국은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전쟁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동안 미국은 계속 인명 손실을 받았을 테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보다 앞을 보고 대비하는 것을 마샬은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책 한 권 걸려있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아시는 분 손 들면 돼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계획의 이름이 뭐죠? 어느 분? 맨하탄 계획이요? 네. 어떤 책 원하세요? 왼쪽 제너럴스요? 네. 끝나고 나오시면 돼요. 그 맨하탄 계획을 미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했던 그 계획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그 맨하탄 계획이 가능하게 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마샬이 때문이었어요. 마샬이 전쟁을 어떻게 하면 빨리 종식시킬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그러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반응을 안 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안 대주는 거야. 그런데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믿고 100만 달러를 지원하겠어. 해가지고 처음으로 맨하탄 계획이 착수가 됐다는 것이죠. 또한 맨하탄 계획에 의해서 원폭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사용을 주저했던 트루먼에게 원자폭탄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건의한 사람도 마샬이라고 해요. 뭐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 당시의 계산으로는 원폭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가 잘 잊기 쉬운데요. 사실은 원폭에 의해서 죽은 사람보다 원폭 전에 미군이 와서 일본을 폭격할 때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근데 원폭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절대성이랄까? 이것 때문에 그러한 피해들을 지금 약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원폭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이 가지고 있었던 전쟁관을 우리가 본다면 그런 것도 충분히 마샬의 결심도 이해는 돼요. 다음, 6번째는 배우고 가르쳐라 것이죠. 앞에서 제가 한번 언뜻 말씀드렸지만 마샬은 그렇게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군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나는 여기에 특화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시작했고, 아까 얘기했던 보병 및 기갑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이곳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사람마다 좋아하는 분야는 다 다르죠. 잘하는 분야도 다 다를 수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보면 다 뭐 때문에 성공했을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 같아요. 마샬은 군사학을 좋아했어요.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법을 여기서 배웠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군사학 분야에서 자기의 재능을 발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그래서 마샬은 평생 동안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무기체계, 새로운 사상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보병학교에 여기 보면은 베닝 리볼루션이라고 제가 써있는데요. 베닝이라는 것이 보병학교의 이름이에요. 보병학교가 있는 장소가 포트 베닝이에요. 거기에 개혁을 통해서 미래의 장교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마샬이었고, 그 기초 위에서, 그 학습의 기초 위에서 미군이 전쟁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미군과 같이 전쟁을 했던 독일군이 처음에 미국과 싸울 때와 1년 후, 2년 후에 미국과 싸울 때 너무나 빨리 바뀌는 미국의 속도를 보고 놀랬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저렇게 금방 이 학습 능력을 가지고서는 쫓아갈 수 있지? 라고 하는 것을 독일 장군들이 상당히 놀라워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마샬이 모든 군인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주고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다음. 여기 그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아이젠하워와 그 옆에 조용히 타고 있는 마샬의 모습이에요. 왼쪽에 있는 아이젠하워는 승전 장군, 우리가 로마 시대에 봤던 그러한 승리한 장군의 모습으로 손을 흔들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마샬은 아주 조용한 모습으로 앉아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글은 아이젠하워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샬한테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낼 때 썼던 문구라고 합니다. 아이젠하워도 사령관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아이젠하워를 뒤에서 백업해 줬던 사람은 마샬이었다는 것이죠. 아이젠하워가 영국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사람과 끊임없이 대립을 하면서 딴지를 걸 때마다 몽고메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리고 처치를 통해서 몽고메리한테 압력을 가하면서 아이젠하워의 입지를 보장해 주려고 했던 사람이 마샬이었어요. 재미난 일화는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마샬과 맥아더가 동시대의 라이벌이라고 했죠. 같이 태어났고.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마샬의 아주 오래된 가장 친한 부하였어요. 맥아더가
필리핀에서 사령관을 할 때 10년 동안 아이젠하워가 부관이었어요. 그럼 누구 사람이에요? 아이젠하워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이젠하워를 다시 메가더 사람이잖아요. 그런 아이젠하워를 뽑아서 유럽 총사령을 만든 사람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마샬인 거예요. 에? 어떻게 갔냐면 마샬이 참모총장이 돼서 1940년에 전 육군을 다 모아서 흑백으로 나눴어요. 청홍군 나눠가지고 둘이 쌍방 훈련을 시켰어요. 진짜 우리 전투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능력 있는 지휘관들이 누군가를 알아보자라고 해서 쌍방 훈련을 시켜서 했는데 그 훈련이 그 유명한 루이지애나 기동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딱 끝나고 나서 42명의 사단장, 군단장, 집단군 사령관 중에 마샬이 평가를 해가지고 너희들은 전부 다 전쟁에 나갈 수 없어. 이 중에서 딱 11명만 뽑아서 너희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전쟁에 준비된 사람과 준비 안 된 사람들을 메가더가 칼같이 잘랐어요. 그러면서 마샬의 눈으로 봤을 때, 야, 앞으로 전쟁에서 누가 가장 영향을 미칠까 했던 사람을 세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 크레거라고 하는 사람, 두 번째가 아이젠하워, 세 번째가 패튼이었어요. 이 세 사람이 기록은 남아요. 그러면서 아이젠하워가 비록 메가더 쪽에서 컸지만, 향후 유럽 전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 이런 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총장이 돼서 아이젠하워가 진급에 늦었어요. 그런데 자기 위에 있는 330명의 선배들을 제치고 아이젠하워를 장군을 시켜준 게 마샬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면 자기가 봤을 때 미래 전쟁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운이 없어 장군을 못했지만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얘가 미래의 인자가 될 것이다 했던 사람을 키워주고 선발하고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한테 권한을 다 위임해줬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결국 나중에 대통령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죠. 다음. 이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려고 했던 마샬의 일화 속에 나오는 얘기예요. 마샬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2명의 장군들도 그렇게 처리했는데 마샬은 참모총장을 하면서 대략 600명 정도의 장교들을 보직해임시켜요. 능력이 없으면 그 능력에 안 맞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보직해임시켰던 사람이 마샬이에요. 마샬이 아주 온화한 성품인 사람이긴 하지만 인사에 관해서는 아주 칼같이 냉정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다만 이 보직해임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 생활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그 자리에 안 맞아. 너는 전투에 안 맞아. 너는 이거보다는 일로 와서 이거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600명이나 되는 장교와 장군을 자르면 그게 쉽겠어요?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은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다면 마샬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통해서 남들이 감히 마샬의 행동에 찌짜 부짜를 못 놓게 완벽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샬이 사람을 잘라더라도 누구 하나 그렇게 대놓고 반대하기가 어려웠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리더가 솔선수범을 하면서 조직을 올바르게 끌어가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8번째 원칙은 크게 보고 집중하라. 제가 통섭의 원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마샬을 보고 2차 세계대전을 성공시키게 했다라고 하는 데에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유럽의 통합군 사령부를 만들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유럽 전쟁과 태평양 전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을 때 유럽 우선, 독일을 먼저 제압한다 하는 유럽 우선 정책, 그것은 German First Strategy라고 불렀는데
독일 먼저 제압하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토록 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샬을 제2차 세계전 승리의 설계자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연합국이 통합사령부만 만들 수 있으면 우리는 이긴 거와 다름이 없다. 이 통합군 사령부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각국의 이익이 다 따로따로 걸려 있는데, 특히 영국, 불란서, 소련 이 나라들은 전쟁을 보는 눈이 엄청나게 달랐어요. 미국하고도 이익이 달라.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조율해 가면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이 역할이 누구의 역할이냐면 바로 아이젠하워의 역할이었어요. 아이젠하워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소통 능력을 이미 마샬은 어릴 때부터 알아보고 이 자리는 마샬 외에 다시 아이젠하워 외에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을 키웠다는 것이죠. 다음 이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샬 플랜에 대한 얘기를 미 국무장관으로서 하는 거예요. 사실 미국도 5년 동안 전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일에 또 개입하는 것을 엄청 싫어했어요, 국민들이. 여기에는 마샬 플랜은 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이 당시에 투입된 돈이 120억 달러라 그래요. 1946년에 47년에 150억 달러를 투입하는 이 마샬 플랜을 좋아하지 않는. 그래서 네, 빨리 끝낼게요. 반대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이죠. 우리나라가 세계를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한테 싫지만 해야 한다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마샬의 생각이었어요. 다음 9번째 마지막이에요. 사람이 먼저다. 배려의 원칙이에요. 사기는 실제 승리를 가져온 사기인데 이 사기를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냐? 이것은 지휘관, 리더만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PX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의 최초 위반자가 마샬이었어요. 병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또 PX에 허쉬초콜릿, 코카콜라 이런 것들 사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거 집어넣어라 이렇게 해준 사람도 마샬이었어요. 또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싸우고 있는 보병들, 많이 죽고 있는 보병들, 그들한테 더 많은 전투 수당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도 마샬이었어요. 또 부하들을 구타하면 안 된다. 때리지 마라. 얘네들은 미래의 미국의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하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도 마샬이었어요. 다음. 이거는 뭐냐면 마샬이 어느 위원한테, 국회의원한테 아니 지금 그 어느 자리에 있는 장군을 왜 자르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했던 말이에요. 당신은 그 장군 하나만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부하들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당신은 표를 잘못 계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위원한테 대들었단 말이죠. 그냥 뭐 국방위원이 얘기하면 대충 들어줄 줄 하지만 마샬은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켰다고 해요. 다음. 자, 마지막이 다 됐어요. 무엇이 그를 위대한 리더로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쓴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이 모로우라고 하는 기자가 썼던 The Last Great American이라고 하는 이 아티클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마샬을 우리가 위대하게 보는 것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자,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제가 이 책 한 권 걸려있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저기 나와 있는 마샬의 멘토는 누구죠? 아시는 분? 아까 설명했어요? 저기 나와 있는 마샬의 멘토? 누구라고 그랬죠? 함께 했던 사람? 늘 평생을 기억 안 나요? 열심히 듣는 것 같은데? 누구죠? 퍼싱 장군이죠? 네, 퍼싱. 예? 여기 지금 까만, 제일 끝에, 까만 마스크 쓰신 분. 반은 맞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끝나면 드릴 게 나오세요. 이 라이벌은 누굴까요? 이 라이벌 누구죠? 메가더예요. 제가 메가더가 이 마샬의 진급을 많이 방해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샬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뎠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그 말은 한 사람이 위대한 인물로 크기 위해서는 혼자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 공직에 있으시면서도 여러분의 능력을 높여주는 데는 여러분의 아주 절친한 친구이면서 라이벌이 옆에 있어야만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이 좋은 글이 있어 소개해 줄게요. 다음 마샬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쭉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글 중에서 마지막 말, 임무에 대한 그의 사심없는 헌신은 공적 압박이나 사적 우정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다. 저 말이 저한테는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공적인 압박, 대통령의 압박으로부터도 또는 자기 친구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기서부터도 마샬은 늘 자유롭게 원칙에 의해서 자기의 임무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기자의 글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 마샬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특히 또 군인이 아닌 분들이 많아서 군인이 아닌 분들한테 설명하기가 더 어려운데 여러분들 오늘 강연을 통해서 리더가 갖춰야 될 원칙이 뭐가 있을까? 성공적인 리더인 마샬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던져주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